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을 읽는 책 순서입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일본의 아주 저명한 넌픽션 컬럼니스트 호사카 마사야스 선생이 쓴 쇼와 육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쇼와 육군 하면 좀 낯설죠? 네. 쇼와 시대는 일본 그 쇼와 천황이 통치했던 시대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책의 부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 제국주의 몸통입니다. 쇼와 육군은 일본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육군 고급 장교들이 일본 현대사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잘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번역한 사람이 아주 훌륭합니다. 누가 번역했죠? 제가 했습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군요. 12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어서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일본 육군의 카약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육군의 행적을 통해서 한국군의, 대한민국 육군의 행적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즘에 그 기무사 계엄 문건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월요일날 강준만 교수의 한국 현대 산책을 말씀드리면서 군인들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일본 제국주의 육군에서 배웠다고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순 사건 관련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1996년 무렵에 MBC에서 제작한 지금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여순 사건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토벌대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백인엽입니다. 이 백인엽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 잠깐 나왔는데 네. 지금은 저세상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구례 이쪽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고 물으니까 내가 지휘한 군대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럼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걸작입니다. 내가 일본군에서 배운 사람인데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일본군에 근무하다가 해방 이후에 바로 한국 육군에 편입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이 백인엽 씨의 말을 따르면 일본 육군은 그렇게 만행이나 잔인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봐도 그렇고 이 책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일본 군인들이 중국 그 난징이나 만주, 몽고, 그리고 조선은 물론이고요. 남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온갖 잔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백인엽 씨 사례에서 보듯이 일본 육군 출신들은 아주 당당하게 일본 육군을 나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백인엽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게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이었죠. 일본군이 만주에 주둔할 때 그 전체를 쥐고 흔들었던 그 군대 이름이 관동군입니다. 이 관동군의 헌병 보조 원도로 타다가 헌병까지 하면서 첩보 원도로를 하면서 광복군이나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김창룡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승만 정권 때 특무대를 창설해서 온갖 빨갱이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잔악행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정일권이라는 사람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요. 박정희도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백선엽, 백인엽 형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초기 육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본 쇼와 육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대거 수뇌부에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쇼와 육군 책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제국 건군부터 시작해서 다이쇼 말기, 그러니까 1925년까지에 이르는 육군 고급 군인 양성 시스템을 대단히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육군 유년학교, 육군 사관학교, 육군 대학교로 이어지는 고급 군인 양성 시스템을 갖추었는데요. 얘들의 그 패거리 의식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선민 의식이 대단했고요. 육군 사관학교만 들어가면 출세가 보장된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쇼와 육군의 비극이 시작됐고요. 두 번째가 이제 2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쇼와 육군의 음모, 그다음에 실수들, 온갖 모략들, 파벌 투쟁, 그리고 무모한 전쟁 지도, 쿠데타
등등 헛된 명예욕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의 시간으로 몰아넣은 쇼와 육군의 고급 장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쇼와 육군이 일본에 패전 후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00명 정도 되는 쇼와 육군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쓴 책이라서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네. 공식 역사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비사들, 특히 이제 일반 병사로 참가했던 군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고급 군인들의 행태들이 어땠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으로 수많은 일본 사람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아시아인들, 우리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런 학살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게 바로 참모본부에 있었던 이 고급 장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어떤 준비도 없이, 어떤 정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어떤 지휘체계도 없이 탁상에서 지휘봉만 들고 오늘은 이만큼 전선을 늘리자, 내일은 저만큼 전선을 늘리자 하면서 북쪽으로는 만주, 저 몽골, 소련 국경까지, 남쪽으로는 저 뉴기니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 경계까지 전선을 넓힙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까지도 넓히죠. 이런 무모한 짓들을 저지릅니다. 그게 다 그 안에 있었던 내부 세력들끼리의 결탁이었던 거죠. 이런 정치군인들의 행태 때문에 그리고 이 무모함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이 험악한 지옥의 시간으로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천황을 등에 업고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했던 전쟁 지도자들의 탐욕과 무능과 거짓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보면서 한국의 군인들의 정치적인 성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들은 걸핏하면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회 같은 거겠죠. 네.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알자회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몇몇 군인들이 비밀 모임을 만들어서 말만 안 들으면 지들이 다 테러 비슷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육군과 해군의 알력도 알력이지만은 지들이 다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30년대 말 40년대 접어들면은 이른바 군사 파시즘, 군사 독재를 실시하죠. 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도조 히데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도조 히데키가 바로 일본 쇼와 육군이 난 괴물 중의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그 고급 장교들의 지휘하에서 일본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일단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전쟁 당시 중국에 파견되었던 우노라는 사람의 증언인데요. 이 사람이 난징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 전선에서도 만행이 있긴 했으나 조직적으로 벌어진 것은 저 난징 대학살부터입니다. 일본 육군은 포로를 닥치는 대로 죽이는가 하면 강간, 방화, 약탈 등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전범으로서 재판을 받았고 그것에 값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던 내가 보기에도 나도 저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당시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든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신구조가 그 시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난징 대학살은 어느 사이에 중국을 섬멸했다는 빅뉴스로 바뀌었고 그 뉴스를 들은 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학살을 좀처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정치가나 학자의 발언 등은 그들이 일본 육군의 실태를 검증하는데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난징 대학살에 참가했던 병사 우노란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정신적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지휘관들, 참모본부에 있었던 장교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일본 군인들의 영혼까지도 파괴해버렸던 것이죠. 중국이나 조선인들 그리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잔혹행위는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즈음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일본의 우익 쪽에서는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죠. 그 점을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태평양 전쟁 시기에 활동했던 수많은 고급 장교들의 정신 구조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그 잔혹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비판할 수 있지만 저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시 또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해방 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4.3 사건, 여순 사건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그 항쟁의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한국의 군인들은 경찰과 알력을 보이면서 빨갱이 잡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정말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짓들을 했죠.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런 일본 육군이 저질렀던 짓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에게 배웠던 짓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걸핏하면 정치 군인이 돼서 쿠데타를 음모하고 했던 짓들도 제가 보기에는 기타이키를 수령으로 해서 했던 2.16 쿠데타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군인들이 여차하면 정치에 개입해서 판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배워온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만 해도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라인들, 그리고 좀 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쇼와 육군이 저질렀던 짓들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기회에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은, 문민 정권이 군인을 재통제하지 않으면은 일본이 빠져들었던 이상 상태, 이상 집단으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잠깐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점점 수렁으로 빠져든 시기와 관련한 구절입니다. 잠깐 보죠. 예전 일본군은 말기에 이를수록 점점 이상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일본군이란 쇼와 육군, 그러니까 제국주의 일본의 육군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들어달라면 나도 곤란해지겠지만 딱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전 일본군의 부패하고 퇴폐한 부분을 국민적 규모로 검증하지 못한 죄가 크다는 점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 예전 일본군이 저지른 잘못을 자식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정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참 잔인한 아버지를 두었다며 자식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그럼으로써 두 번 다시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어떤 전쟁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앞에서 언급했던 우누라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저질렀던 잘못들을 자식에게 고백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일본군의 부패하고 퇴폐한 부분을 국민적 규모로 검증하지 못한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일본의 정치 환경이랄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적 차원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다시 군부 정권 하에서 신음했던 역사를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극상 문제인데요. 국회에서 있었던 기무사 대령과 국방장관의 눈뜨고 보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네. 이 하극상은 쇼와 육군의 장기 중의 장기였습니다. 청년 장비란 이름으로 걸핏하면은 계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들이 총 들고 나와서 판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 했었죠. 그 하극상의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네. 쇼와 육군에는 3가지 하극상 사건, 이른바 군기를 따르지 않았던 전투가 있습니다. 이시와라 간지와 이타카키 세이시로의 만주사변, 스지 마사노부와 하토리 다쿠시로의 노모난 사건, 그리고 도요나가 교지와 사토 겐요의 북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진주입니다. 이것은 쇼와 육군의 불명예 사건이며 특히 이시와라의 만주사변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좀 어렵죠. 어려운데 1931년에 벌어졌던 만주사변, 그러니까 만주의 괴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관동군이 동원되는데요. 여기에 주동적인 인물이 이시와라 간지라는 장교였습니다. 네. 육군의 명령을 다 거부하고 지가 다 장악해버리고 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온갖 사건들 조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노모난 사건이라고 저쪽 북부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 북부에서 이 사건들도 다 장교들이 만들어냅니다. 상부의 명령 같은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부 프랑스, 인도차이나, 베트남 진주 문제도 바로 이 도요나가 교지와 사토 겐유라는 이 정치 장교들이 꾸며낸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선이 점점 확대됐고요. 일본의 민생은 파탄이 나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 세계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정치 장교들 몇몇을 제어하지 못한 일본이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육군 내부에서도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영달이 길을 걸었다는 것, 이것이 화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4.19를 군홧발로 짓밟은 박정희의 그 영달들,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자들, 지금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종필 씨가 죽었을 때 바치는 그 헌사들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고 이 박정희 정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법학자들, 철학자들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그 부역했던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군 내부에서 있었던 이런 하극상 사건들, 수많은 쿠데타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국민적으로 응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일본의 큰 화근이 돼서 일본 전역을 전화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이 저렇게 미국의 하수인이 돼서 정치가 저렇게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정치 군인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일본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아베 신조 수장입니다. 네. 아베 신조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자민당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그 정치인들의 부모나 할아버지들이 다 태평양 전쟁 당시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정치 군인과 관련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점은 꼭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책 보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본 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만주뿐만 아니고 중국 그리고 남태평양 지역 버마나 인도까지도 파견이 되죠. 옥쇄라고 해서 막 몇천 명이 그냥 죽습니다. 한 섬에 갇힌 채 모든 보급로가 끊겨버리니까. 여기서 견디지 못한 나머지 수많은 일본 병사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3,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나서서 그 당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네덜란드 군과 싸웠던 일본 군도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뉴기니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군인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죽어갑니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구절 들으시면서 몇몇 정치 장교들의 판단이 수많은 선한 백성들을 얼마나 지독한 지옥의 시간으로 몰아넣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944년 7월 14일 제18군은 잔존 병력 약 3만 5천 명으로 2년 가까운 전투의 총결산으로서 아이타페 작전을 단행한다. 8월 상수 미군의 철저한 공격으로 제18군은 괴멸 상태에 이른다. 이 단계에서 2만 3천여 명의 생존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후에는 산에 틀어박혀 유격 전법을 택하게 된다. 8월에서 10월 동안 생존 병사들은 산악의 정해진 지점으로 향하는데 그곳으로 가는 해안선 아니 정글 안에 백골가도라고 불릴 정도로 병사의 사체가 많았다. 식량이 떨어지지 않은 부대가 없었다. 병과 공복 그리고 피로 때문에 창난 상태에 빠진 병사도 있었다. 그런 병사 중에 인육을 먹은 자도 있다. 하지만 체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던 그들은 곧 병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령부나 사단사령부는 그런 행동을 금했고 이에 반한 자는 총살에 처한다는 암묵적인 룰을 갖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립공문서관에 문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시기, 어떤 지역에서 인육을 먹은 자는 분명히 있었다. 네. 참모본부의 장교들이 지휘한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는 일반 병사들이 겪었던 고통의 한 단서를 잠깐 봤습니다. 문민 정권이 군인들을 특히 고급 장교들을 고위 장교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계엄이 아니고 전쟁으로 우리는 치달을 수 있다는 것. 이 쇼와 육군이 여실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김무성 문건을 둘러싸고 자유당에서는 여러 가지 또 희석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죠. 정말 당당하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응징해 나가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른바 그 고급 장교로 하는 자들, 고위 장교로 하는 자들의 못된 버르장머리가 언제 다시 튀쳐나올지 모릅니다. 그 점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 암울했던 역사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제 불길한 판단입니다. 이 책이 논픽션이잖아요. 많은 증언들과 인터뷰들이 실려 있다고 하니까 뭐 전쟁과 전범들에 대한 이야기라 번역하시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죠. 특히 전우회에 관한 연구가 뒷부분에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우회를 찾아가서 이 저자가 인터뷰를 쭉 합니다. 우노의 그 사례에서 보듯이 그 트라우마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병사들은. 그리고 하급 장교들은. 그러면서 고급 장교들은 떳떳하게
전후회에서 자신들이 했던 짓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연금 체계도 이 고급 장교들에게는 아주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하급 장교들이나 병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증언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정말 참담했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난징 대학살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이 옆에서 죽어간 자기 동료들을 보고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 죽여야 했던 그 4살짜리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나서 나중에 딸이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를 안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얘기. 네. 뭐 아주 리얼하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뭐 저자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공식 역사는 물론 아니라 하더라도 생생한 증언을 정말 입체적으로 직조해낸 책이어서 읽는데 큰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른바 고위 장교들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쇼와 육군은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뿌리라는 것도 꼭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호사카 마사야스처럼 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는 일본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최근 기무사 사건과 오버랩되면서 한번 읽어보면 꼭 좋겠습니다. 네,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 상당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